요즘 막걸리가 몸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당뇨, 혈압, 불면증, 심지어 치매에도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당뇨가 있으신 분께서 막걸리가 당뇨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드셨다가는 고혈당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막걸리가 몸에 좋다는 얘기 어디까지가 맞는 얘기일까요? 어떤 영상에 의하면 하루에 인슐린 주사를 2번씩 맞고 혈압도 매우 높아 혈압약을 먹고 불면증이 있어 수면제까지 드시는 할머니에게 매일 생막걸리 한 잔씩 드시게 했다고 하는데요. 3달 후에 공복혈당과 혈압이 안정되고 불면증도 사라져서 밤에 잠을 푹 주무실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뇨에 관한 것인데요. 인슐린 주사를 맞는 일형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주사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2형 당뇨병 환자라도 막걸리 한 잔만으로 인슐린 용량이 절반으로 줄거나 약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특히 생막걸리를 마셨다면 오히려 고혈당의 위험이 있는데요. 생막걸리에는 혈당을 높이는 포도당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막걸리에 포도당이 들어있을까요? 생막걸리는 발효 과정에서 쌀의 전분이 포도당으로 바뀌고 효모가 포도당을 알코올과 탄산가스로 분해해서 막걸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알코올의 도수를 조절하고 단맛을 내기 위해 포도당을 완전히 분해하지 않고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급격히 오른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동시에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포도당 생성을 멈추기 때문에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혈압에 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막걸리의 지게미에 혈압을 높이는 효소의 활동을 막아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했지만 문제는 막걸리 자체는 술이라는 것입니다. 지게미에 좋은 성분이 있다고 해서 효과를 볼 정도로 먹기 위해 막걸리를 너무 많이 마시면 알코올 때문에 오히려 혈압이 더 오르거나 간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이 안 마신다고 해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방과 치료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면 이건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혈압을 낮춰야 하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막걸리가 혈압을 낮춰준다는 말만 믿고 약을 끊거나 치료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세 번째로 막걸리가 숙면에 좋다는 내용인데요. 수면제까지 드실 정도의 불면증 환자가 막걸리만으로 약 없이 숙면을 취한다는 것은 터무니없이 과장된 주장입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잠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제와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호흡곤란 등 매우 위험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기입니다. 막걸리에 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다고 해서 막걸리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게 되면 막걸리를 보다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막걸리를 제대로 즐기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비 오는 날 파전과 함께 마시던 그 달콤하고 톡 쏘는 맛, 농사일을 마치고 마시던 농주의 구수한 맛이 떠오르실 텐데요. 막걸리는 우리나라에서 20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술입니다. 삼국유사라는 옛책에도 661년에 신라에서 막걸리를 빚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중국의 역사서에서도 고구려 사람들이 술 빚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쌀이나 보리 같은 곡식을 누룩으로 발효시켜 만든 막걸리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삶과 함께했습니다.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 마시는 막걸리 한 사발은 하루의 피로를 날려주는 보약 같은 존재였죠. 결혼식이나 생일잔치 같은 기쁜 날에도 막걸리는 빠질 수 없는 축하주였습니다. 그런데 막걸리가 단순히 맛있는 술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막걸리 한 잔이 몸에 좋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에는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막걸리를 마신 다음 날 유독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린 경험이 있으시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막걸리가 건강에 좋은 점부터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어떤 막걸리를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막걸리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바로 유산균입니다. 생막걸리 1ml에는 무려 100만 개에서 1000만 개의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시중에서 파는 요거트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 유산균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막걸리를 조금씩 드시면 배변 활동이 좋아진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유산균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기도에서 연구한 결과 막걸리의 유산균이 우리 몸의 나쁜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이 비타민C보다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늙게 만들고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나쁜 물질인데요. 막걸리의 유산균이 비타민C보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60% 이상 뛰어나다고 합니다. 막걸리에는 유산균 외에도 여러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단백질이 1.9%나 들어있는데요. 맥주나 와인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10가지 이상 들어있고 비타민 B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돕고 피로회복에 좋은데요. 그래서 옛날 농부들이 힘든 일을 마치고 막걸리를 마시면 피로가 풀린다고 했던 것이죠. 또한 이노시톨과 콜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뇌 기능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막걸리에는 식이섬유도 들어있어서 소화에 도움을 주고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성분이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포도주에 들어있는 유명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막걸리에도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막걸리를 약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걸리는 분명히 술이고 알코올이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알코올 자체를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적당한 막걸리 섭취량은 개인의 체질마다 틀리겠지만 200ml 용량의 대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하루에 막걸리 한 대접 반 정도, 여성은 한 대접 정도입니다. 소주잔 하나가 50ml 정도가 되니 한 대접이면 소주잔으로 4잔이 되겠네요. 이 양을 넘기게 되면 아무리 좋은 성분이 있어도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치료의 목적으로 막걸리를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쉽게 빨개지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시고 양을 줄이셔야 하는데요. 술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은 양이라도 몸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막걸리를 마신 다음 날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신 적 있으시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 때문인데요. 이 물질은 우리가 술을 마시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할 때 만들어지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알코올보다 독성이 10배나 강한데요. 2009년에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물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이 물질이 우리 몸에 쌓이면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막걸리가 다른 술보다 숙취가 더 심한데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주나 위스키 같은 증류주는 끓여서 만들기 때문에 많은 불순물들이 제거되는데요. 하지만 막걸리는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은 발효주라서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그대로 술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걸리를 마시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아세트알데하이드와 이미 막걸리 속에 들어있던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합쳐져서 더 많은 독성 물질이 몸에 쌓이게 돼서 숙취가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막걸리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외에도 여러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에스테르, 퓨젤오일, 메탄올 같은 것들인데요. 이 성분들이 막걸리만의 독특한 풍미와 깊은 맛을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숙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메탄올은 우리 몸에서 포르말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로 바뀌는데요. 이 물질이 신경을 자극해서 숙취를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이 체질적으로 술에 약하기 때문에 숙취가 더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술에 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중 30에서 40%가 이 효소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서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숙취도 더 심하게 느낍니다. 특히 막걸리처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이미 들어있는 술을 마시면 그 농도가 더욱 높아져서 숙취가 더욱 심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막걸리를 마실 때 숙취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막걸리를 마실 때는 물을 함께 마셔야 합니다. 둘째,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를 돕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배, 토마토, 오이, 치즈 같은 음식에는 이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셋째,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간이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속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급하게 마시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몸에 쌓이게 돼요. 넷째, 적당량만 마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너무 많이 마시면 소용없습니다. 요즘은 막걸리도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여러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데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마시던 막걸리는 어떤 맛이었을까요?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없던 시절이니 당연히 자연스러운 단맛이었겠죠. 그 단맛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쌀에서 나온 것입니다. 누룩에 들어있는 효소들이 쌀의 전분을 당분으로 바꾸면서 자연스러운 단맛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특히 찹쌀을 많이 사용한 막걸리일수록 이런 자연스러운 단맛이 더 풍부했습니다. 찹쌀에는 당분으로 바뀌기 쉬운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신맛과 어우러져서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요즘 막걸리는 85% 이상이 인공 감미료를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아스파탐이라는 물질인데요.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나 단맛이 강해서 아주 조금만 넣어도 달콤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인공 감미료들도 사용됩니다. 아세설팜칼륨은 설탕의 200배, 수크랄로스는 600배, 사카린은 300배 정도의 단맛을 냅니다. 스테비아라는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역시 설탕보다 훨씬 강한 단맛을 내는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왜 막걸리 제조회사들이 인공 감미료를 사용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쌀을 많이 넣어서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려면 원료비가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인공 감미료는 극소량만 넣어도 되니까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둘째,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연 발효로 만든 막걸리는 만들 때마다 맛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면 항상 똑같은 단맛을 낼 수 있어요. 셋째,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공 감미료는 세균이나 효모가 먹이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발효가 진행되지 않아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넷째, 소비자들이 보다 더 단맛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단맛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달게 만들기 위해 인공 감미료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인공 감미료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023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아스파탐을 바람 가능 물질로 분류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한 걸까요? 바람 가능 물질이라는 분류는 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뜻이지 확실히 암을 일으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람 가능 물질에는 커피, 김치, 휴대폰 전자파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먹는 아스파탐의 양은 안전기준의 0.12%에 불과합니다. 막걸리로 치면 하루에 500병 이상을 마셔야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는 양인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근에는 감미료 시장에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스파탐 논란 이후 많은 업체들이 수크랄로스라는 다른 감미료로 바꾸고 있는데요. 수크랄로스는 설탕과 비슷한 맛을 내면서도 열에 강해서 막걸리 제조에 더 적합합니다. 또한 인공 감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막걸리들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비싸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맛과 건강을 챙기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걸리를 살 때 어떤 것을 살펴야 할까요? 몇 가지 선택 시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뒷면에 있는 원재료명입니다. 가장 좋은 막걸리는 쌀, 누룩, 물만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에 감미료나 산미료, 방부제 등이 추가로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요. 감미료 부분을 보시면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라고 적혀 있으면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것입니다. 스테비아나 스테비오사이드는 천연 감미료가 들어간 것이고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으면 자연 발효로 만든 막걸리입니다. 둘째, 제조일자도 중요합니다. 특히 생막걸리는 제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마시는 것이 가장 맛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신맛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도수도 확인하세요. 막걸리는 보통 6도에서 18도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처음 마시는 분이나 술이 약하신 분들은 6도에서 9도 정도의 낮은 도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막걸리는 크게 생막걸리와 살균 막걸리로 나뉩니다. 생막걸리는 발효가 끝난 후에 열 처리를 하지 않은 막걸리입니다. 살아있는 유산균과 효모가 그대로 들어있어서 건강에는 더 좋지만 유통기한이 짧고 맛이 계속 변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제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살균 막걸리는 60도에서 65도 정도로 가열해서 미생물을 죽인 막걸리인데요. 유통기한이 길고 맛이 일정하지만 유산균의 좋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관 기간이 깁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생막걸리, 편의성을 생각하신다면 살균 막걸리를 선택하셔야겠죠. 넷째, 막걸리는 알코올 도수에 따라 맛과 특징이 다릅니다. 6도에서 9도의 저도수 막걸리는 부드럽고 마시기 쉽습니다. 탄산감이 살아있고 상큼한 맛이 특징이에요. 처음 막걸리를 마시는 분이나 술이 약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10도에서 13도의 중도수는 가장 일반적인 도수로 막걸리 본래의 맛과 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수입니다. 14도에서 18도의 고도수는 진한 맛과 강한 향이 특징입니다. 막걸리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나 독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이렇게 막걸리의 도수를 확인하시면 취향에 맞는 막걸리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막걸리와 어울리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막걸리 하면 파전이 떠오르는데요. 비 오는 날 파전과 막걸리만큼 잘 어울리는 조합이 또 있을까요? 이런 궁합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파전은 기름에 부친 음식이라 느끼할 수 있는데 막걸리의 산뜻한 신맛이 이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또한 막걸리의 톡 쏘는 탄산감이 입안의 기름기를 씻어내는 역할도 합니다.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상호 보완이 되는데요. 파에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고 막걸리에는 비타민 B가 많아서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막걸리에 들어있는 유산균과 효소들이 파전의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는 김치와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김치의 강한 신맛과 매운맛을 막걸리의 단맛이 중화시켜주거든요. 특히 배추김치, 깍두기, 백김치가 좋습니다. 삼겹살, 갈비, 생선구이 같은 구운 음식과도 찰떡궁합인데요. 기름진 음식의 느끼함을 막걸리의 산미가 잡아주고 고기의 단백질과 막걸리의 탄수화물이 좋은 조합을 이룹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부대찌개 같은 얼큰한 국물 요리와도 잘 어울립니다. 막걸리가 매운맛을 달래주고 뜨거운 국물이 막걸리의 알코올 도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개찜, 해물탕, 새우 같은 해산물과도 좋습니다. 바다의 짠맛과 막걸리의 단맛이 서로 조화를 이루거든요. 막걸리와 상극인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식초입니다. 막걸리에는 재미있는 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식초와 만나면 본래의 맛을 잃고 식초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막걸리를 만드는 양조장에서 내려오는 금기가 있는데요. 막걸리와 식초는 같은 양조장에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양조장 한쪽에서는 막걸리를 만들고 다른 쪽에서는 식초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두 곳 모두에서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이유는 식초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식초균 때문인데요. 이 균들이 공기를 타고 막걸리를 발효시키는 통으로 날아들어오면 식초균들이 막걸리 발효에 영향을 줘서 막걸리의 산도를 급격하게 올리게 됩니다. 마시다 남은 막걸리를 상온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역시 막걸리 속 미생물들의 활발한 작용으로 막걸리는 거의 식초가 돼버려 마실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더운 여름에는 막걸리 속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막걸리를 어떻게 하면 보다 맛있게 마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막걸리는 5도에서 8도 정도로 시원하게 마시는 것이 가장 맛있습니다. 이 온도 범위에서 막걸리 특유의 청량감, 신맛, 그리고 미세한 단맛이 가장 조화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차가우면 맛과 향을 둔화시켜 막걸리의 섬세한 풍미를 느끼기 어렵게 되고 유산균과 효모의 활동도 억제되어 탄산감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따뜻하면 알코올 냄새나 신맛이 강해지고 텁텁한 맛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막걸리의 경우 온도가 높으면 병 안에서 발효가 빠르게 진행되어 과도한 탄산이 생기고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생막걸리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고 살균 막걸리도 개봉한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했던 막걸리는 환경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냉장고의 일반적인 온도가 2도에서 5도인 것을 감안했을 때 냉장고에서 꺼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두었다가 마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막걸리를 마시기 전에는 반드시 잘 흔들어 주세요. 바닥에 하얗게 가라앉은 침전물이 잘 섞이게 해서 마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침전물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B, 아미노산, 유산균 같은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걸리는 술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도 특정 질환의 치료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